자, 과학과 전쟁 6주차 세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주로 이제 그 중세 이후의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어떤 과학 문명의 중심이 동양이나 또는 이슬람 세계에서 유럽으로 옮겨지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그 내용을 좀 심층 깊게 리바이브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신 전문가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신인균 대표님이 되겠습니다. 신인균 대표님은 저와 오랫동안 친분이 계셨고 또 지금은 그 유명한 유튜브의 국방TV 진행자이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신인균 대표님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입니다. 저는 자주 국방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국방 관련 시민단체 그리고 연구단체를 운영을 하면서 신인균의 국방TV 그리고 신인균의 군사TV라는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최근에 우리 국방TV가 구독자 100만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제가 이렇게 친분을 쌓을 때 보면 우리나라 그 유명한 군사 동호회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는 조선일보의 한 팀, 네. 그리고 또 우리 대표님이 이끄시는 두 팀이 있는데 지금도 어떻게 활동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요즘은 이제 이 온라인 커뮤니티 그러니까 인터넷 커뮤니티의 영향이 많이 축소됐어요. 지금은 이제 이런 SNS나 이런 데로 옮겨가서 예전처럼 아주 왕성하진 않지만 그래도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때 한번 저도 굉장히 맞습니다. 인상 깊게 예, 그때 참여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자, 그러면 6주차 세 번째 수업이기 때문에 네. 관련된 내용 정도 좀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중세 이후에 이제 주로 그 과학 문명, 특히 군사를 중심으로 그 중심이 이 동양이나 이슬람으로부터 이제 유럽 중심으로 많이 옮겨졌습니다. 그 옮겨진 그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님께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자, 중세 이후 15세기경부터 르네상스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과학 문명이 크게 발달하는데 그에 인해서 화약이라는 게 개발이 되고 그래서 그전에는 이 칼이나 창을 들고 직접 근접전을 했지만 중세 이후 그 르네상스 이후부터는 화약 문명의 발달로 원거리 포격전, 원거리 총격전 이제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르네상스 시절부터 유럽은 대항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범선을 타고 이 아메리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새로운 식민지를 개척해서 막대한 부를 창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를 바탕으로 총을 만들고 화약과 화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슬람이나 동양에서 군사력의 중심이 유럽으로 옮겨가게 된 게 그 대항해 시대의 경제력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화약은 중국에서 먼저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가져와서 아까 말씀하신 총이나 포로 확장해서 어떤 활용도를 높인 건 사실은 이제 유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계기가 된 것은 이제 아까 제국주의에 의해서 해외 식민지 개척하면서 그 식민지 개척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많은 부를 이제 유럽 쪽으로 옮겨오면서 그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유럽 중심의 문명이 형성됐고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사실. 지금은 이제 구조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 국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패권국들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스페인이 패권국이었죠. 스페인이 패권국이다가 영국에게 치고 나서 영국이 패권국이 됐고 또 네덜란드도 일정 부분 패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네덜란드는 해외 식민지 개척도 있지만 금융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그 자본을 가지고 패권을 유지를 했었고 그러다가 네덜란드나 영국은 지금 완전히 쇠락을 했죠. 물론 그들은 선진국이지만 세계 패권국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주 손색이 많죠. 지금은 이 2차 대전 이후에 거의 뭐 미국이 독보적인 패권국이고 그 미국에 대항하는 견제국이 이제 소련이냐 중국이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패권이 미국인데
그 미래는 이제 그 다른 데로 옮겨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미국의 패권이 계속 유지가 될 거냐 아니면 바뀔 거냐 이건 21세기 초에 중국으로 바뀔 거다라고 하는 미래학자들의 예측이 많았죠. 그런 얘기 좀 예. 그러나 그게 원래 중국으로 한 2020년대가 되면 바뀔 거다. 이런 예측이 많았는데 지금 2020년 넘었는데 안 바뀌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이 기축 통화를 계속 유지하는 한 그 기축 통화로 인해서 그 누릴 수 있는 권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이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잃어버린 30년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일본이 그 기축 통화에 도전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고 그렇죠. 그게 지금까지 데미지가 오는 거거든요. 일본의 인구가 1억 3천만 명 정도, 미국의 인구는 3억 6천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1980년대 당시에 일본이 미국 전체 GDP의 60%까지 올라갔어요. 즉 그 말은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의 2배 가까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때 자신감이 있었죠. 우리가 미국을 넘어설 수 있겠구나. 그럼 엔화를 가지고 우리도 기축통화를 해보자. 그래서 일본하고 거래하는 나라들에게 우리 엔화로 결제하자. 그걸 이제 미국이 보고는 다른 거는 미국보다 잘 사는 건 용납하는데 이 달러를 배제시키려고 하는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과 완전히 그냥 일본을 나락으로 빠뜨렸는데 그게 지금까지 데미지가 오는 것이고 그 지금 현재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다는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국도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지금 위안화 쓰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왜? 미국의 제재를 받으니까, 견제를 받으니까. 위안화로 중국과 결제를 시작한다. 그러면은 미국에게 나는 당신의 적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미국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도전하는 중국의 군사력 또는 경제력은 저는 뭐 가능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봅니다. 왜냐?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의 군사 또는 경제 시스템과 중국의 시스템이 워낙 달라서 워낙 중국이 또 부패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외형은 많이 느렸지만 실제 내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도 미국의 패권을 넘어서는 국가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50년 내로는 가능성 없다. 그렇게 봅니다. 뭐 짧은 기간 동안은 좀 현재가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럼 주로 지금 보면 경제적인 이쪽에 치중을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중국이 이제 고대 시대는 어떤 문명의 중심지로서 굉장히 대국화적인 이런 사상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근대 시대에 유럽에 뒤떨어지면서 뭐 유럽에 점령도 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커지면서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또 패권에 도전하는 그런 의식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이라는 이 자체가 경제가 뒷받침돼야지 사실은 발전할 수 있는 게 사실인데, 주로 경제적인 면 말고 또 우리 이제 무기체계나 안보 쪽의 전문가시니까 그런 군사과학기술 또는 현재 첨단기술 이런적인 측면에서 과연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정말 고대에는 대단한 국가였죠. 과거 세계 패권, 유럽 패권을 가졌던 로마, 그 로마가 있던 시절에 중국은 한 나라였습니다. 그렇죠. 그 한 나라의 군대와 로마 군대가 만약에 싸웠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걸 연구하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한 나라 군대가 이겼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그 전략 전술이나 이런 것들이 로마 군대가 했던, 물론 그들의 중장보병의 강력한 타격력, 방어력이 있었지만, 그렇지만은 중국군의 기병과 뭐 이런 엄청난 스케일의 전략 전술, 우리 삼국지 연의만 읽어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묘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대단했는데 중국이 왜 근대에 들어와서 그런 형편없는 국가가 됐냐? 그건 오랫동안 중화 사상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들만이 최고고 그 나머지는 전부 오랑캐다. 그러면서 동이, 우리나라 같은 이 동쪽에 있는 국가들은 동쪽에 있는 오랑캐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뭐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는 남만. 남쪽에 있는 오랑캐. 그렇죠. 그리고 서쪽에 있는 지금으로 치면 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뭐 이런 티벳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여기 서융이다. 그리고 이 몽골 또는 시베리아 쪽에 있는 사람은 북적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들과 무역을 하는 것을 수치로 생각했어요. 결국 경제력이 모든 것의 어떤 그 씨앗인데 그 무역을 배척하고 무역을 하지 않고 그 대신 조공을 통해서 자 니들이 100원어치 가져와. 그렇지만 우리는 대국이니까 니들이 100원어치 가져오면 우리는 150원어치 줄게.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 그 조공 무역을 통해서 적자 무역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주변과 어우러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고립되고 그렇지만 청나라 시대까지만 해도 중국은 최강이었어요. 그렇죠. 예, 최강이었는데 청나라가 중반기 이후로 들어오면서 너무 오랫동안 평화에 젖어버렸습니다. 그 최강의 군대가 부패해버렸죠. 그래서 그 시기에 서구 열강들은 제국주의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과학기술을 가지고 엄청나게 발전된 군대를 만들었는데 청나라는 그걸 못했죠. 그게 이제 완전히 중국이 갈갈이 찢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자 지금에 와서는 중국은 엄청난 경제력을 바탕으로 그동안 100년 동안 부럽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 지금 불과 수년 사이에 다 이루어나가고 있어요. 항공모함도 최근에 지금 세 번째 항공모함 진술을 했죠. 그런데 그 다음 항공모함 네 번째, 다섯 번째 항공모함은 핵 추진으로 갈 거예요. 그 지금 벌써 건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 해군이 가지고 있는 이 또 만들어가고 있는 전력이 미 해군 못지않은 규모로 커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중국이 저 함대를 다 만들면 미국에게 이길 수 있나? 미국이 지금 항공모함이 11척인데 중국이 그럼 5척. 그런데 미국은 세계를 상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항공모함 11척을 여기 다 집결할 수 없으니까 미국이 동북아시아에 집결할 수 있는 항공모함은 아무리 많아도 3척 또는 4척. 그러면 중국한테 지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중국의 만연한 부패라든지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배를 하나 건조를 한다든지 비행기를 하나 만든다든지 신형 전차를 만든다든지 이런 새로운 무기 체계를 만들면 그걸 가지고 오랫동안 테스트하고 시험 평가하고 해서 이 오류를 다 잡아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런 문제점 다 해결됐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양산 체제에 들어가는데 중국은 그걸 안 해요. 그냥 자 배를 한 척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배를 만들었으니까 자 똑같이 그냥 확 찍어내. 1년에 4척씩 확 찍어내. 검증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이 운영하고 있는 모든 군함들, 전투기들 제대로 전시에 작동할지 저는 작동 못한다에 더 표를 간다. 왜냐? 파키스탄이 친중국가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반중 총리가 들어왔는데 친중 총리가 중국에게 어마어마하게 1대1로 차관을 받아서 어마어마하게 무기를 구매했어요. 파키스탄이 이제 중국의 줄피카르급이라고 하는 군함을 4척을 구입했는데 이게 포가 안 나갑니다. 그리고 잠수함을 탐지하는 소나가 탐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그 중앙 전투 시스템, 전투 체계에다가 보고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뭐 어뢰를 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대응을 하는데 이게 탐지된 소나의 정보가 중앙 처리 센터로 가지를 못해요. 그렇습니까? 그게 지금 다 파키스탄 이 감사 보고서에 나왔어요. 또 대공 레이더가 있는데 패널이 꺼졌어요. 모니터가 꺼졌으면 레이더가 아무리 돌아가도 사람이 지금 뭐가 있는지를 전쟁할 수 없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평소에 쓰는 가전 제품들 중국제로 그러면은 내구성이 좀 떨어지고 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기 체계에서는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시험 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찍어내 버리니까 빨리 미국을 쫓아가야 되겠다. 외형을 위주로 쌓아오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저는 중국이 문화가 바뀌어서 외형보다는 내실을 추구하고 그리고 이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를 우리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에서는 내가 적은 것을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중국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없으면 그만인 거네요. 그래서 마음대로 뻥튀기 해서 이걸 적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적은 대로 성능이 나오지 않으면 배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적은 대로 성능이 나오게끔 또 성능 나오는 만큼만 적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군의 무기라든지 미군 무기는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데이터가 그대로 구현되는데 중국은 그게 너무나 거짓이 많다. 그래서 저는 아직은 중국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미국하고 이제 중국의 어떤 그 군사 과학 기술 정도 이것은 이제 신뢰성 갖고 좀 이렇게 세밀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그 신뢰성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세 시대에도 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포가 적을 쏘아 죽이는 게 아니고 터져가지고 아군이 죽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그 포를 쓰는 병사들이 겁나가지고 못 쓴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좀 전에 무기체계의 그 신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실전 경험이나 또는 이 검증이 없이 그냥 약만 부풀었다 나중에 진짜 정말 실전이 일어났을 때 제대로 그 성능을 발휘할까 사실 저도 의문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미국은 나름대로 그래도 또 실전 경력도 있고 맞죠. 그걸 만들어낼 때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검증을 거치면서 상당히 그 뭐랄까 세계적으로도 그 수준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미국, 중국이 아무리 지금 현재 이렇게 하더라도 미국을 따라오기는 당분간 어려울 거다. 예, 이렇게 진단하고 계신 거죠. 네, 저는 뭐 중국의 근본적인 민족성, 그러니까 외형을 부풀리고 하는 그 근본적인 민족성, 그리고 내가 최고다. 사실 최고가 아닌데도 최고다라고 5천 년 동안 생각해왔던 그 기본 바탕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게 문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이상 그게 군사 무기 체계에서도 개선될 소지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이제 그래도 창, 방패는 계속 발전해 그렇겠죠. 왔죠. 그런데 뭐 지금 현재 미국이 창이다, 중국이 방패다 이건 아니고 제가 이제 무기 체계에서 창 방패가 계속 발전해 오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 해군도 이지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지스함이 왜 나왔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요. 이지스함 방패지 않습니까? 이지스라는 방패니까. 1960년대 이스라엘의 그 에일러트라고 하는 초계함이 있었어요. 한 1,000몇백 톤 되는 군함인데 이 에일러트 함이 이집트 200톤짜리 고속정에서 쏜 미사일에 맞고 침몰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군함은 무조건 큰 게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예, 거함, 거포. 그래서 큰 게 이기는데 200톤짜리 배에서 쏜 미사일이 1,000몇백 톤짜리가 침몰되는 걸 보고 세계는 쇼크를 받았던 거예요. 야, 이건 미사일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미사일이라는 창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미사일이라고 하는 창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은 이지스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왜? 미사일 날라오는 거 좀 막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지스 시스템. 그러면 이지스 시스템 만드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는 또 뭘 만들었냐면 극초음속 미사일 만듭니다. 처음에는 초음속 미사일을 만들었어요. 근데 초음속 미사일도 또 막아내는 이지스를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빠른 극초음속 미사일을 또 중국과 러시아는 만듭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미국은 또 야, 이지스 시스템 하나로는 이 극초음속을 감당할 수 없구나. 이제는 함대가 협동교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협동교전 시스템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창과 방패의 계속된 발전이죠.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창 하나 만들면 방패는 발전하고 계속 하는데 그 발전의 속도가 통상적으로 또 평균적으로 미국이 좀 더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우리 교수님께서도 탱크를 전차부대를 지휘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탱크가 1차 대전 때 영국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참호를 돌파하기 위해서. 탱크가 돌파하니까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쇼크였죠. 그래서 저 탱크를 부수자 해서 성형 자격탄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메탈 제트로 이제 멀로 로이먼 효과를 통해서 메탈 제트로 뿜어서 파괴를 시키지 않습니까? 대전차고 폭탄 같은. 그래서 이런 메탈 제트의 성형 자격탄이 나오니까 그럼 또 탱크는 또 여기다가 공간 장갑, 증가 장갑, 폭발 반응 장갑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탄이 딱 들어와서 메탈 제트를 뿜을 때 증가 장갑에서 그걸 다 해결해 버리고 공간 장갑에서 뿜어 버리고 퍼져 버리고 하니까 내부로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또 이제 공격하는 측에서는 야, 안 되겠구나. 탄을 2개로 만들자. 텐덤 탄두. 그죠? 그래서 앞에 조그만 탄을 한 개 만들어서 그거로 증가 장갑 해결하고 그리고는 실제 탱크의 장갑은 뒤에 있는 본탄이 이제 해결하고. 그러니까 텐덤 탄두가 나왔어. 그럼 또 탱크가 또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복합 장갑. 이렇게 해서 세라믹 같은 거 집어넣고 뭐 탄이 2개든 3개든 우리 다 막아. 우리 K1 전차 세라믹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발전을 해 나가는 게 창과 방패, 이 과학 기술을 적용한 발전이죠. 뭐 제가 기가이지만 사실 대표님이 더 많이 아실 정도로 아주 박식한 이런 지식을 갖고 계신데 그런 면에서 이제 최근에 일어난 그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거론 안 할 수가 없는데 거기서 이제 최초에 예상할 때는 러시아 그 대기갑 부대가 들어가면 뭐 한 달 이내는 다 속건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지금도 아직 해결이 안 돼가지고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에는. 근데 저희가 배우는 이 과목 내용에 따라서 그 무기 측의 창과 방패 이런 관계에서 한번 그 조명했을 때 어떤 원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일단 러시아는 너무 방심했고 러시아가 그동안 이제 소련 해체 이후에 내전이든 뭐 전쟁을 치렀던 게 체첸 1994년도에 체첸에서 굉장히 피해를 보고 98년도에 다시 이제 체첸 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는 작전을 해서 이겨버렸죠. 그리고 지금은 조지아라고 부르는데 그루지아를 침공했죠. 왜냐 거기에 또 지금 이 돈바스 지역처럼 러시아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친러 지역이 있었어요. 남오세티아라고. 그게 독립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조지아 정부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러시아가 침공에 들어가서 순식간에 그냥 조지아를 제압했죠. 또 2014년도에 크림을 또 그런 식으로 했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군에 대한 막연한 환상과 공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은 들어가면 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지금 시리아에서도 뭐 러시아군은 뭐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니까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3일이면 우크라이나는 항복할 것이다. 조지아처럼. 라고 생각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항전 의지를 보였고 국민들이 그에 호응을 해서 국민과 정부가 항전을 하자, 나라를 지키자라는 그 각오를 다졌고 여기에 서방 세계들이 압도적인 물량 지원을 했죠. 그 물량 지원을 하는데 러시아군의 기갑 부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는데 그걸 서방 세계가 많이 지원했던 그런 뭐 제벌린이라든지 엔로우라든지 이런 대전차 미사일들이 굉장히 활약을 해서 러시아군 전차를 비참하게 격파를 했고 그걸 보면서 우크라이나 군들이 용기를 얻어서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과거 2차 대전 때 소련이 독일을 멸망시키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련이 독일을 멸망시키는데 공을 세웠지만 그 소련이 무장을 할 수 있게끔 해준 건 미국이 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하고 있는 랜드리스법을 통해서 미국이 소련에게 무기를 무제한 공급해 줬기 때문에 독일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랜드리스를 지금 미국은 우크라이나에게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두 개의 전쟁을 미국이 치르면서 1년에 전쟁 비용을 300조 이상을 썼어요. 그걸 10년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군이 5천 명 이상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군인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지금도 앓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훈 복지 비용이 엄청나게 또 들어가겠죠. 그런데 미국이 지금 랜드리스법을 통해서 지금 넉 달 동안 우크라이나에게 30조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은 300조를 1년에 썼던 이라크전에 비해서 10분의 1의 비용을 쓰면서 상대가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미군은 한 명도 죽지 않아요. 한 명도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지 않아요. 그런데 비용은 10분의 1밖에 안 드는데 러시아라고 하는 최강의 70년의 라이벌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어요. 미국은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미국의 엄청난 물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기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이제 러시아 주력 전차가 T-90 계열이지 않습니까? 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4대, 5대 첨단 전차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이번에 정말 그 막강하다는 그런 기갑 부대가 뭐 제블린 이 첨단 그 대전차 무기에 무력화됐는데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그 창과 방패 관계를 좀 한번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 제가 이제 전차 승용장탑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게 복합 장갑, 세라믹 장갑이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텐덤 탄두로 쏴도 격파 안 되고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창에서는 뭘 만들었냐? 탑어택. 그렇죠. 위에서 해서 전차의 윗부분은 방어력이 그만큼 강하지 않거든요. 얇지 않습니까? 전면과 뭐 포탑 전면
차량 전면은 이만큼 두껍지만 위는 요 정도밖에 안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벌린 또 영국의 엔로우, 우리 한국의 현궁 이런 것들처럼 탑 어택을 하는 이런 또 그렇죠. 창이 나왔죠. 날아가다가 식별해가지고 바로. 그렇죠. 위에서 바로 꽂아버리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제벌린의 탑 어택 때문에 러시아의 전차들이 너무나 큰 피해를 받고 예.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저는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보를 이렇게 받아봅니다만은 이제 러시아 군들이 공포에 사로잡힌 거예요. 사진 많이 보셨겠지만 러시아 탱크의 포탑이 거의 뭐 수십 미터를 날아가지 않습니까? 날아가죠. 그 왜냐? 자동 장전 장치의 말도 안 되는 구조 때문이에요. 우리 한국 K2 전차하고 달라요. K2 전차는 포탄이 자동 장전이라도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 포탑 우리 사람이 이제 전차 내부에 이렇게 앉으면 우리 옆에 예. 360도 이런 식으로 포탄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아, 예. 두 가지 유형이 있지요. 자동 장전. 네, 예. 러시아 건 다 360도로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캐로젤식이에요. 아, 캐로젤 방식. 네. 그러니까 옆에서 탄이 들어오면은 먼저 전차 포탄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러시아제 포탄들은 우리 한국이나 미국제처럼 이 포탄 전차 포탄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포탄과 장약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장약 맞아버리면 뭐 완전히 그냥 불바다 되는 거죠. 360도로 이렇게 있으니 그래서 유폭이 생겨가지고 포탑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약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이제 겁나니까 포탑 날아가면 그냥 뭐 엄청난 비극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차 포탄을 넣지 않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도 고폭탄 넣지 않고 철갑탄만 넣는 거예요. 예, 그건 유폭 안 하니까. 근데 고폭탄이 있어야 우크라이나군 참호를 보면 그거로 쏘는데 철갑탄 가지고 참호를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철갑탄만 넣고 그것도 10개만 띄엄띄엄띄엄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니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실제 보니까 그래요. 이런 식으로 가니까 러시아군이 자기 목숨을 걸지 않고 전쟁에 이긴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목숨을 걸지 않으니까. 왜? 명분 없는 전쟁을 하니까. 그렇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은 목숨을 걸죠. 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힘든 겁니다. 그러면 뭐 이 대전차 무기가 너무 전차 이제 최적화돼서 이제 이 과학 기술에 힘입어서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전차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들립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차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전차는 1차 대전 때 영국이 만들었지만 예. 실제 전차는 우리 배너 영화 보면 전차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오래전부터 있었죠. 그 말이 끄는. 그렇죠. 예, 그래서 전차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즉 보병을 충격을 줘서 보병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예전에는 기병이 전차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무기 체계는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대전차 무기에 너무나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지금 선진국들은 미국, 이스라엘, 뭐 영국, 독일, 호주 할 것 없이 선진국들은 전부 전차든 장갑차든 이제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능동 방어 장치라고 해서 이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나 로켓이 날아오면 그걸 요격해 버립니다. 마치 이지스함이 적의 대한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걸 요격하듯이 이제는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오면 탱크가 그걸 요격을 해버려요. 뭐 러시아의 아레나 시스템, 또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 이런 요격 체계가 있는데 우리 한국도 그걸 개발했어요. 개발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도 개발했는데 우리 K2 흑표 전차에 레이더하고 다 있어요. 그런데 후방에 이제 그 요격탄을 안 넣습니다. 왜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우리 한국이라는 이 정도의 국가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 그러면 전 세계 어디에도 못해요 이제는. 그건 좀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의지의 문제라고 봐요. 예.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한국군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가 그렇죠. 되려고 하면 또는 요즘은 아예 이겨놓고 싸우는 군대. 그죠? 이겨놓고 싸우는 군대는 피해가 적겠죠. 그런 군대가 되려면은 사람의 우리 인명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인명 중시 사상을 철학을 가지고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정말 어이없는 게 2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그 능동 방어 시스템 개발을 해놓고 그걸 탱크에 장착하지 않는다. 90억짜리 탱크에 그렇죠. 2억 5천만 원짜리 능동 방어 장치가 있으면 90억짜리 탱크가 안전할 수 있는데 또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군인 3명이 안전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한다? 이거는 정말 우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높은 그 결정권자들이 우리 병사들 내 아들이다 생각하고 봐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뭐 저는 이제 전차를 직접 타본 이제 당사자로서 아까 무기체계 신뢰성도 얘기했지만 안전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본인이 불안한데 전투를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하나 맞아 포탑이 날아간다면 누가 전투하려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 탱크가 이 우리 K2 흑표 전차 90억씩 예. 또 해외 수출을 150억씩 이렇게 하거든요. 예. 해외 수출하는 지금 노르웨이에 또 폴란드에 수출하는 K2 전차에는 능동 방호 장치를 붙이고 거기 다 붙이고. 또 해외 수출하는 우리 K21을 장갑차를 개조한 AS21 레드백 네네. 이런 데도 또 능동 방호 장치 다 붙여서 파는데 왜 우리 한국군은 안 붙이냐? 그 말은 뭐냐? 우리 한국군 병사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그 국민적 의구심을 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물론 예산 때문에 안 붙였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유가 아니고 예산의 부족 때문에 안 붙였겠지만 그러나 탱크 한 대를 적게 만들더라도 그 탱크 한 대 값을 나누어서 나머지 한 5, 60대의 탱크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이게 탱크뿐만 아니고 장갑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 있죠. 제가 그 프로를 만든 적이 있는데 우리 한국군에 존재하는 모든 탱크와 모든 장갑차에 능동 방호 장치를 다 붙여가는데 4조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군에 있는 모든 기계화 부대 장병들 장갑차에 한 개 보병 분대가 타지 않습니까? 예. 그 어마어마한 수만 명의 생명이 안전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4조 원이 비싼 거냐, 싼 거냐? 저는 엄청나게 싼 거라고 봅니다. 그건 뭐 더 따질 그것도 그렇죠. 필요가 없는데요. 지금 정말 낭비는 아니지만 이런 것까지 국가에서 보전해줘야 되냐라고 생각되는 그런 예산들이 있어요. 뭐 전국적으로 가구별로 나눠주는 뭐 그런 예산들, 예. 그거 반만 해도 그렇죠. 또는 지금 병사 그 월급을 200만 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거 한 1년만 뒤로 미뤄도 그렇게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1년만 미뤄도 우리 장갑차, 전차 전부 다 안전하게 만들 수 있죠. 생명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월급을 100만 원 더 주는 것보다는 예. 전쟁이 났을 때 넌 죽지 않아 그렇죠. 라고 하는 그게 더 더 중요한 복지 거죠. 아닙니까? 예. 네. 지금 참 주제를 사실은 저희가 배운 내용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참 하고 싶은 얘기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전문가를 참 모시기 힘든 상태에서 이렇게 모셔가지고 좋은 말씀 드렸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더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제가 일단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여러분 이제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내용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발생했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과학과 전쟁, 특히 창과 방패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을 또 공부하면서 전쟁이라든지 과학을 생각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확신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업받는 거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